이번 시간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과 내년 시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추운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올해 뭐 초에는 거래 절벽이었다가 또 상반기 지나면서 거래량이 또 늘었다가 지금 또 다시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올해 좀 부동산 시장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22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기가 시작이 되면서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에 많이 참여하라고 유도한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떨어지는 폭이 큰 지역들이 많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보하는 입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정책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거래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은 저점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곳들이 생겨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집약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도 계속 버텨나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니즈 또 그런 관심들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원래부터 또 있었지만 역시 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형태. 그러니까 정책 자금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마중물이잖아요. 금액이 낮은 아파트들을 처분하고 이런 주택을 정리한 자금에다가 추가적인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비싼 주택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는 가격이 조정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워낙 우리가 이제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가계대출의 한계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금리로 간다는 거는 대출을 줄여가는 기조로 간다는 거였는데 정책 자금을 풀어주면서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증가분의 뭐 73%가 정책 대출의 영향이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책 대출이 이끌고 또 똘똘한 한 채라는 트렌드가 이끄는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대출을 하기도 좀 쉬워졌지만 금리도 어떻게 보면은 좀 주담대 금리가 좀 낮아진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고금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을 통해서 금리를 좀 낮춰주는 형태, 시장 금리와 어긋나는 형태로 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 거는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의 집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동 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산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산 플러스 추가적인 대출, 그 얘기는 대출의 절대 금액 자체가 되게 커진 상태.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예전에는 이제 뭐 서민들 위주로 주택 금융을 많이 썼다면 오히려 더 부자인 사람들 또 고소득의 전문직 이런 분들이 초영끌의 형태로 많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조금 뭐 저가 아파트를 매수세가 늘어나고 또 기존에 살던 분들은 그걸 또 팔고 갈아타는 그런 수요로 이제 넘어갔단 말씀이신 거죠. 네네. 지금 이제 뭐 9월 이후에는 거래량이 다시 이제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실제 이제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인데 이게 이제 9월부터 어쨌든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는 영향 또 대출 규제 영향들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출의 증가폭이 컸던 때가 이제 9월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막판 수요 뭐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을까 말까 또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관망했던 분들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이제 대출을 활용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대출이 폭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막힌 시점이 이제 9월이 됐고 그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거래량이 후행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잔금을 치르고 계속해서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이제 거래량으로 어쨌든 나오는 부분들이 이미 예정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대폭 떨어지는 모습은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현격하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물건을 사려면 사고 싶은 마음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갖고 계시다고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이 자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돈 또는 소득을 통해서 얻은 돈 이런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부족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되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게 거래량의 감소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대출이라는 게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이 이제 8월까지 많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산 다음에는 대출이 규제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사기 어려운 시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살 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상투 때 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네. 내가 10억짜리 집을 마련하는데 음. 내 소득으로 뭐 4억을 마련을 했고 음. 나머지는 6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집을 사줄 사람 또한 소득이 그러면 4억 소득이나 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4억 정도를 마련하고 나머지 이제 6억을 끌어올 수 있는 그쵸.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6억을 끌어오는 조건에 있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또 대출해줄 수 있는 비율 자체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자금의 마련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 이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환가를 하려면 거래할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낮추는 호가의 조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뭐 금매가 팔리고 가격이 몇 억씩 떨어졌다 이런 거래가 생기는 것들은 그 정도 가격대가 돼야 누군가는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디딤돌 대출도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정부가 뭐 아까 초에는 좀 대출을 좀 완화시켜줬다가 지금은 또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집값 안정과 좀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디딤돌 대출이라는 정책성 대출 자체를 옥죄는 형태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집값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달라고 은행 쪽에 권고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디딤돌 대출이 잠기는 형태로 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한 최대를 받아서 쓰는 거다. 근데 대출이라는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빌려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금융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진 채 그냥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서 그렇죠. 일단은 확보를 하면 나중에 누군가한테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런 그치. 선택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대출이 그러면 계속해서 본인이 그 대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은행권들뿐 아니라 금융기관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체율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특히 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연체율의 증가가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이 안 보여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은행들이 굉장히 마진이 좋았고 이익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체나 부실이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NPL 방식으로 이제 털어내는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연체율의 수치가 뭐 2금융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현격하게 안 보이는 이제 거구나. 안 네.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들을 했었다면 내년에는 조금은 관리 위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디딤돌 대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러 대출 규제들이 있는데 뭐 반공제나 또 후치 담보 대출도 제한하는 거잖아요. 준공전에 잔금 대출 받는 거 이런 게 좀 더 계속 나오면 실제로 좀 어떤 영향으로 좀 나타날까요? 네. 기본적으로 대출의 총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출의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아예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줄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대출의 증가세가 GDP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만 늘어나게끔 관리를 하겠다. 이게 지금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 대출 나간 것들이 주로 주담대인데 이 대출이 나간 규모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50% 정도를 4대 은행이 내보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우리가 성장해봤자 5%, 뭐 10% 이 정도 규모도 안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150%를 이미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미
한계 상황을 훨씬 초과해서 그쵸. 대출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출이 나간 데는 정책 대출로서 보증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신용 보강을 해주면서 나간 대출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일단 늘려놨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어떤 은행의 건전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목표했던 그 증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오버해서 나간 형태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 부분을 연말까지 조정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조정하는 방법은 기존에 나간 대출을 상환받게 하는 방법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주면서 다른 데로 가라 뭐 이런 식의 조정들을 하고 있는 거, 네,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치담보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후치담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에 그쵸. 대한 네.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굉장히 노래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 공급량은 최근 뭐 문정부 포함해가지고 기존의 한 10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물량이 공급이 된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2년, 3년에 걸쳐서 이제 실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이 네. 대금을 치러야 하는 시점, 그렇죠. 완벽하게 그 분양금을 치러야 되는 시점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 대금을 스스로 치를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금을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서 치를 생각을 대부분은 가지고 그렇죠. 분양을 네. 받았잖아요. 뭐 20% 정도의 자기 자금과 중도금 같은 경우도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넘겨가고 있고, 잔금 때 마지막에 뭐 전세를 논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잔금 대출로 부담대로. 전환해서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분양을 받은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네. 은행의 문이 닫히면 이분들이 대금을 치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제가 예정된 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이제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출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선별적으로 정해진 총량은 있는데 나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으니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넘어갈 수 있겠죠. 뭐 최근에 얘기가 되는 곳들 같은 네, 경우는 얘기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많죠. 아파트들이 네, 입주 중이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얘기는 그럼 이제 분양가보다는 뭐 지금 시세가 높다고 하니까 이걸 정리해서 어떤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금매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양 받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자금 계획을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뭐 또 다른 부동산 시장 축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또 이제 우리도 2회 연속 이제 인하를 단행했고 추가 뭐 인하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기준금리 인하가 좀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저금리의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푸는 그런 정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후폭풍으로 온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치가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을 그래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체감하기 좀 않았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는 결정을 한다.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물가라는 부분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될 게 두렵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한은에서 나왔던 것도 경제 성장률 관련해 가지고 2% 정도면 사실 현상 유지인데 2%가 안 되는 걸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 자체도 거시경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미국과의 어떤 관계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거기 발맞춰 좀 변화가
나타날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이 사실은 금리의 어떤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모든 핵심은 달러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자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정책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의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 더 높은 금리를 주면 당연히 모든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쵸. 환율의 불안정성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미국보다는 높게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준금리를 2% 정도 낮은 수준으로 계속 코로나 시기를 유지를 해왔잖아요. 네네. 포스트 코로나에. 그런데도 생각보다는 외화가 많이 안 빠져나갔다고 그쵸.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화가 안 빠져나갔다기보다는 대기업들이 선전해 준 거죠. 그만큼 달러를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자체는 그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미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주 막 충격을 줄 정도로 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내리는 조치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돈이 더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하는 총재가 이번에 그 국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를 그동안은 좀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마구 내릴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외화가 빠져나가거나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많이 들리는 소식들은 대기업들이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외화벌이 해줄 수 있는 주체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 얘기는 조금 더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까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잦아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경기는 안 좋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거의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뭐 은행들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게 또 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영업 이익을 얻는 건데 또 내년이 되면 또 은행들도 일반 회사처럼 목표를 세우고 이제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릴 텐데 그러면 대출을 좀 더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어떻게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은행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게 작년, 올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자산 성장의 목표치도 어떻게 보면 평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모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연간 목표가 뭐 13조, 뭐 15조 이 정도의 자산 성장을 목표로 했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안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막 역마진을 많이 쓰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이동도 많았고 뭐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 내년에 얘기 나오는 것들은 뭐 22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22년도 수준이 뭐 6조 8조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풀렸던 그 대출 규모나 어떤 성장 목표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어진다는 거는 뭐 은행들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바젤3 이후에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뭐 DSR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단계적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거를 지금 계속 이연시켜가지고 지금 늦게 도입을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대출 규제는 전 세계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 하에서도 이게 맞춰지는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겠죠. 대출을 다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대출에 대한 규제는 계속 될 거고 그 규제 하에서 대출의 규모 자체도 줄어들지만 좀 더 깐깐한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기존에 이제 대출을 많이 쓰셨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DSR 적용을 거의 안 받은 분들이거든요. 다시 이제
쓰고 있는 자금을 그대로 쓰려면 그 조건을 자기가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만기가 도래했을 때 과연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대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뭐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집을 뭐 팔아야 되는 상황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겠네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이 부분을 제가 항상 눈을 강조하는 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객관적인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매물이 많이 또 쌓이고 있고 거래도 안 되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출이나 그런 영향 때문인데 내년 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미리 좀 전망해 본다면 또 뭐 변수로 작용할 요인들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부동산은 어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수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싶은 마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수요로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라는 거는 항상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지만 공급은 굉장히 수요에 비추어서 상대적인 요소거든요. 실질적으로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이 부족한 현실이고 그 집값이 또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니까 미분양도 쌓여가고 있는 거고 지금 뭐 분양하는 많은 아파트들이 뭐 시세보다 싸다고 생각하면서 최초의 분양가를 설정했을지언정 그 가격에는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으니까 미분양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그리고 이제 제2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활동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자산을 활용해서 어떤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 어떤 자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결국 갖고 있는 게 자산이 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물로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기축의 매물 적체 현상으로 이어지고 그 얘기는 이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더 늘어나고 거기에 심리적인 부분은 이제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대기업도 흔들린다고 하고 지금 직장에서 잘릴지 말지 막 이런 희망퇴직 얘기 나오고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수억이 되는 자기가 뭐 50년을 거의 꼬박꼬박 몇 백씩 갚아가면서 그런 부채를 짊어지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선택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 많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조금 집값이 이제 올라가면서 한동안 좀 불거졌던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좀 잠잠한 듯 보였는데 최근에 뭐 또 대형 건설사들의 또 위기설이 나오면서 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동산 PF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PF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된 계기가 된 게 이제 둔촌주공 사태잖아요.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자금 시장의 경색 문제,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둔촌주공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6,800억 정도의 PF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고 여기에 이제 보증을 서줬던 회사들, 그래서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그러니까 대여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위기를 잠재울 수 있었던 거는 분양이 된 거예요. 분양이 되면 수분양자한테 이제 계약금을 받잖아요. 그때 조건이 계약금 20%였는데 그때 일반 분양 물량의 20%를 받으면 이 PF 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 경색이 풀릴 수 있었던 거는 기업의 어떤 위기 상황이 가계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잠잠해질 수 있었고 집값이 좀 오른다고 하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더 니즈도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분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랑을 보였잖아요. 그런 사업장들이 한두 개씩 해결이 되면 자금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가라앉는 것 같이 보였지만 뭐 아파트만 PF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PF가 있고 뭐 처음에 134조라고 얘기했었지만 200조가 넘어가는 규모의 이제 PF가 있는데 이 PF에 물려 있는 자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정리를 하는 수순을 거쳤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브릿지 같은 경우는 뭐 2차례 정도 연장을 하고 본 PF로 넘어가는 것들도 뭐 서로 이제 주고받는 형태로 조금씩 이제 손실이 없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기관들도 어떤 이제
손실을 인식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아름아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PF의 아직까지. 본질적인 정리는 결국 사업성에 기대서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성공적으로 완료가 그쵸. 돼야 PF 네.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PF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정리에 나서겠다라고 그때 발표를 하고 네. 어떤 위험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샘플로 했던 게 전체 대상이 아니거든요. 얼마 안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문제로 다 끌어안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누군가 여기다가 돈을 쏟아 넣어서 이 사업을 완성시켜 주는 형태 또는 그 얘기는 이 사업이 누군가에게 분양될 수 있는 최종적으로 분양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해결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건설도 그렇고 뭐 태영건설도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고 네. 뭐 신세계도 그렇고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왔었는데 대형 건설사들도 좀 아직까지 계속 심각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건설사의 문제였다면 지금 이제 그룹 차원의 문제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 그룹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냥 얼마 안 돼요. 뭐 현대자동차 막 이런데 현대건설 뭐 조금 많이 제일 큰 회사지만 막 제일 많이 한다고 보여지지만 현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무 문제 일으키지 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결국에는 전이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룹 차원에. 뭐 최근에 뭐 불거진 문제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사업장들은 정리하고 뭐 구조를 이제 개편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형태고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털어내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PF 관련해 가지고 대우건설이 울산의 주상복합 사업을 400억을 손실을 보면서 포기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시장 좀 있으면 좋아질 건데 왜 포기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롯데건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도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털어내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기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모그룹들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형 건설사들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알려지지 않은 그 수많은 중소형 건설사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하나꼴로 문을 닫고 있다라고 그런 뉴스도 나올 정도로 실제로 어렵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게 미분양 분에 대해서 처리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비용을 회수하는 문제잖아요. 원금이라도 회수하려는.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은행 뭐 시행사나 시공사가 어느 정도 짬짬이가 돼가지고 뭐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 오히려 그 부실을 가져가게 되는 뭐 이런 사고도 터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정부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도 했고 또 PF의 어떤 그 방안을 좀 내놨는데 자기 자본이 아무래도 기존에는 되게 낮았잖아요. 그래서 막 20%까지 이제 올리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들은 어떻게 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PF 사업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뭐 3%에서 5%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땅을 확보를 해서 네. 이 땅에 대한 대금을 대출로 빌려가지고 이제 매입을 해서 그쵸. 거기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짓는 공사비에 대한 대금도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지은 후에 이걸 이제 분양해서 갚겠다. 결국 그 사업의 어떤 이익을 보고서 내 돈을 빌려받아가지고 사업을 그러네요. 진행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이 처음에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손실을 보고 여기에 돈을 많이 빌려준 금융기관도 손실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원가가 조정이 돼서 누군가가 이걸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3%의 자기 자본을 갖고 나머지를 대출로 들어와서 좀 더 튼튼한 회사가 들어와서 이걸 사업을 받아달라.
이렇게 해도 지금 안 들어오는 시장인데 20%로 올린다? 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회사가 더 자기 자본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예. 더 자기 자본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구조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 뭐 어떤 사업에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또 투자하는 외국계 자본들이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큰 오피스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매입한다는 얘기도 네네.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조치가 높이는 건 좋은데 과연 이제 당장 이게 현 시점에서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나온 방안이 이제 토지주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로 이제 PF 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토지주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그냥 갖고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현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뭐 월세 받고 뭐 이렇게 쓰고 있었던 땅인데 네. 누군가 와서 훨씬 높은 값을 쳐준다고 하니까 판 거거든요. 그치. 근데 만약에 직접 개발을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개발을 해서 막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지만 그거 안 되면 다 날리는 거거든요.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 크죠. 예. 그래서 토지주가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PF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조개선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죠. 네. 우리나라 PF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항상 때문에 문제 지적이 됐으니까. 네, 예.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게 어떤 PF 시장의 어떤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기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들이 오히려 좀 그 PF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렇게 뭐 PF 시장이 아니면 이 관련된 사업들이 좀 뭐 터질 건 터지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F 문제가 이연돼 온 거는 사실이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터뜨리게 될 건데 이게 이제 터지는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터질지 이제 자금의 경색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한꺼번에 터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게 결국은 PF 사업의 주체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돈을 빌려준 거는 금융기관이고 또 여기 사업에 보증선 거는 건설사고 또 이 부족한 신용에 대해서 보강한 거는 정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는 이런 요소들이 시장에 벌어지는데 일반적인 우리 이제 서민들이 참여하는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리가 많이 얼어붙을 수밖에 그쵸. 없는 거죠. 네. 어쨌든 부동산이 부실 PF 문제가 여전히 지금 위기 상황인 건 맞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 이와 함께 이제 그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분양 시장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여러 PF의 어려운 상황과 또 요즘에 고분양가나 공사비 인상 문제가 좀 분양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는 물건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분양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PF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PF 사업의 주체가 이제 시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이 들어간. 근데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토지주가 한 것과 같은 형태잖아요. 조합원들이. 네, 그렇죠. 조합원들이 네. 내놓고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돈이 안 들어와. 또는 조합원들은 토지주,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임의 동시에 네. 또 수요자예요.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맞아요. 네.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부담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담금이 있잖아요. 커지잖아요. 네. 자기가 집을 하나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양 물량 중에서 조합원이 대부분을 분양받는, 확실하게 분양받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일반한테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그쵸. 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태고 일반 분양부는
그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들도 자금 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은 진행이 됐잖아요. 그만큼 계속 자금은 투여가 되어 있고 그쵸. 그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회사나 금융기관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게 이제 분양 자체도 시장 지금 분양가 계속 올려도 분양이 됐었으니까 올라간 금액으로 최초에 분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미분양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 이제 자금의 압박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낮춰서 팔려고 계속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자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부동산 이런 데서 문자 되게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죠. 네, 그럼 보면 뭐 30% 할인 막 이런 거 뭐 몇 억 정도 할인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분양가보다는 이제 낮은 금액의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분양을 한다는 거는 결국 자금을 회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그 정부가 이제 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비롯해서 좀 재건축 을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비용의 문제인 거죠. 그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주체임의 동시에 사업의 소비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얼만큼을 더 돈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내가 진행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된다는 거는 사업의 기간이 좀 단축된다는 뜻이고 어떤 인센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원래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성을 보충해주는 형태. 그렇지만 남는 형태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누구는 3억만 부담해도 난 사업을 하겠다. 누구는 5억을 부담해도 사업을 하겠다.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2억도 없어. 난 이 집을 내놓으면 사업을 난 어디로 갈 수도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이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선도지구 지정으로 가격이 올랐다. 오히려 그냥 지금이 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어떤 단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고 또 매수세가 생기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이제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분담금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공사비 인상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긴 좀 어려운 전망을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결국은 사업이 진행되면 비용이 투입이 되고 비용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 그 금융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만 했을 때는 크게 뭐 사업비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사업을 좀 유지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밸런스가 됐을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원하는 어떤 아파트의 질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고 그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럼 그 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뭐 여러 화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인구 감소와 이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영향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시장이 좀 이런 변화를 거치게 되면 오히려 뭐 서울 수도권으로 좀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 서울 수도권 가격들은 계속 이제 뭐 높은 채로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좀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말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상급지로 몰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급지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 얼죽신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이런 아파트를 공급받으면서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이런 어떤 상승폭이 일반적인 지역보다 높다 보니까 이 지역에 몰린 거예요. 서울 똘똘한 한 채 수도권 서울에 몰린 이유는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 변동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의 주변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지역 기반으로 살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국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외지인들 많이 와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몰린 건데 전반적인 현상을 생각을 해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인구가 감소로 들어서고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세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집을 누군가 계속해서 수요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수요 자체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사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만큼을 그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지로 몰리는 현상,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블 세븐 지역들이 어떤 부동산 하락기에 굉장히 많은 조정을 겪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지역들, 그 지금 뭐 강남 뭐 이런 데는 뭐 반포, 서초 뭐 이쪽은 뭐 50억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들 있잖아요. 네. 어쩌다 누군가 50억에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수많은 아파트를 다 50억에 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소득이나 그만큼의 자산 축적이 일어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내가 지금 뭐 30억에 사면 20몇 억에 사면 그 20몇 억에 살려고 해도 소득 수준 1%의 사람이 10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그 분양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서 누군가 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지금 몰려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상급지가 결국에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다른 데보다는 그쵸. 덜 네. 빠지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을 다 유지해주거나 더 높게 해주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더라도 계속 높은 가격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이제 공급 부족 문제인데 뭐 한쪽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급을 얘기할 때, 공급 부족을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십니다. 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공급이 올해는 몇 개 안 들어오기 그쵸. 때문에 보통 부족하다, 그걸 뭐 가지고 이런 걸 공급에 얘기를 대한 하는데 얘기죠. 네. 공급은 신축의 아파트의 공급도 있지만 기존의 집에 대한 공급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 내가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내가 쓰려고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걸 팔아서 뭔가 자본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도자의 입장은 결국은 공급자예요. 그런 공급을 개념을 생각할 때는 신축의 공급과 기축의 공급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공급 부족이 뭐 몇 년도에는 집이 몇 채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공급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공급이라는 거는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자꾸 잊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100채의 집을 원하면 10,000개면 충분하죠. 그런데 100명의 사람이 한 사람이 막 1,000채씩 원해. 이러면 부족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너무 많은 집을 원하는 시장이었고 왜 많이 원하느냐? 그만큼 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투자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급 부족이 항상 느껴지는 거였는데 네. 다시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이 이 지불할 능력이 안 되고 또 시장이 얼어붙으면 안 사요. 수요가 이제 주니까. 네. 최근에 뭐 공급 많이 있었나요? 공급이 뭐 엄청 늘었다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었잖아요. 그만큼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항상 공급 부족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자극하고 사람들이 좀 불안해져야 집을 사니까 집을 살 때 굉장히 부채를 많이 끼고 사는 거니까 대단한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결심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얼죽신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는 그런 신축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또 이에 따른 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공급 부족 얘기하면서 제 말이 틀렸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옛날 집 말고 새 집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만 한 살이지 태어나고 나면 계속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신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집들도. 그런데 그러면 3년 지난 건 신축이 아닌가요? 5년 지난 건 신축이 아닌가요? 10년 지난 건 신축이 아닌가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얼죽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마케팅의 일환, 또 사람들의 생각하는 좀 그런 편견 이런 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지어진 집을 들어갔어요. 네. 5년 지나면 이분은 새 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그거는 새 집이 아니다. 네. 이게 더 새 집이다. 더 신축이 새로운. 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인 내용 연수를 생각하면 10년, 20년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 뭐 분당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90년대에 지은 아파트잖아요. 30년이 넘었지만 누군가 여전히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시장의 어떤 얼죽신이 크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이제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신축 아파트 요즘에 이제 워낙 편의 시설도 많고 이게 다양한 좀 시설들이 많아서 살기는 좀 편해서 선호를 하겠지만 이제 이게 꼭 어떤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온갖 것들이 거기에 있다 이런 건데 결국 누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건 비용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비용을 주거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관리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아파트들. 예.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있다. 그럼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수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야 되고 뭐 지하 주차장에 LED 시설을 통해서 뭐 조도를 높게 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었다. 그만큼의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공용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내가 과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만큼의 자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 관리비가 뭐 그냥 기존의 아파트를 사면 뭐 30만 원이면 될 걸. 그런데 가면 50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활용하려면 100만 원 넘어가요. 한 달에 뭐 조식도 이용하고 뭐 골프장도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이용하면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실제로 사용을 하셨는데 150만 원 정도 개인이 쓰는데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집 근처에 있으면 좋죠. 집 안에 있으면. 그렇지만 그런 비용을 정말 우리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는 뭐 사실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과 뭐 서울의 그런 양극화도 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또 나타나잖아요. 뭐 노도강이랑 뭐 이렇게 강남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좀 서울 내에서의 양극화는 앞으로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양극화가 유지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가장 늦게 사그라들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값을 주고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좀 덜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정상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거품이 있었던 지역들, 뭐 예를 들면 풍선효과 이야기하면서 어느 지역이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집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일단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산 다음에 누군가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었던 거가 어떤 그런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니까 그런 수요가 없으니까 안 사주니까 누군가 내가 산 것보다 높게 사주지 않으니까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 자본만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 전세금을 끼고 했다거나 그럼 전세가 역전세라고 해서 돌려줘야 되고 또는 대출을 받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니까 처분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물건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조차도 좀 높게 분양하려고 했었잖아요. 신축이니까. 그쵸,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니까 미분양으로 쌓이고 기축도 안 팔리고 그러면서 가격은 조정되고 가격이 조정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양극화라기보다는 저는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아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좀 디플레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나 또 오면 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유동성을 많이 풀어준 시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이 유동성을 많이 풀어주는 거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푸는 건데 이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쏠린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으로 쏠린 게 어떤 생산적인 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번 소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의 유동성을 집과 바꾼 형태로 이제 집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그 어떤 공중으로 그 유동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집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사람들 요즘 사람들인데 한 말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정리 차원에서. 네. 집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대출이 더 큰 사람들이겠죠. 집이 있고 뭐 어떤 자기가 대출 받은 게 없고 이러면 불안할 게 없죠. 그쵸. 네. 없어도 불안한 사람들 불안할 게 뭐가 있죠? 내가 당장 살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금을 집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 만약에 집이 없어도 불안한 게 내가 빚이 막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빚 없고 지금 사는 집이 있고 그런 요즘은 뭐 집을 안 사면 또 벼락거지란 이런 이제 인식들이 생기다 보니까 혹시 내가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이런 불안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기회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갖추어진 상태,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게 기회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든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이걸 감당할 능력도 굉장히 약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뭐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면 집을 정리를 했어요. 그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그 시세보다 뭐 주변 그 전에 거래나 그 직전 거래나 그 후의 거래에 비해서는 뭐 조금은 손해 보고 정리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입한 금액보다는 이익을 보고 부채를 정리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 뒤로 다시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일단 빚을 다 정리했고 오히려 지금 내가 달러를 사야 되나? 이 고민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달러를 비축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1,400원 정도 됐는데 나 달러가 없어서 너무 불안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정말 위기가 올 것 같아. 집이 없어도 불안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펼쳐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 집이 지금 없다고 불안한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